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대세긴 하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았는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배우자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쟁점입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궁금증 해결사 분들입니다. 이웅혁 교수,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희가 오궁금에서 경복궁 담벼락에 두 번째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장 기자, 경복궁 낙서 테러 이 모방 범죄를 벌인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17일 밤 또 다른 낙서가 추가가 됐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에 이 추가로 낙서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방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자수한 것 같은데 왜 낙서했는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범행 동기가 뭡니까? 전날 낙서한 거 보고 따라하신 건가요? 그 낙서는 무슨 의미로 그린 거예요? 혹시 전날 낙서하신 거 그 일행이랑 일면식 있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2차로 낙서한 사람은 1차로 낙서한 사람에 대한 모방범죄일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사람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비행도 하네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본인도 따라서 글자를 남긴 걸로 보이고요. 이게 불법 영상물에 대한 일종의 광고 그 표식이라서 이게 어떤 다른 범죄에 연루돼서 뭐 협박이나 조건부로다가 지금 이런 그 낙서를 한 게 아닌지 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왜 저랬는지 한번 이유 듣고 싶었는데 뭐 범인은 아무 얘기 안 하네요. 자, 이수정 교수는 모방 범죄 같다 일단 의견 주셨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두 번째 낙서 범인 잡혔고요. 네. 자, 처음으로 낙서한 최초 사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2명이었던가요? 네.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초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있다 신고 접수됐던 건 지난 16일 새벽 2시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서요. 용의자 2명, 그러니까 남녀 각각 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의자 특정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용의자들이 CCTV가 없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주도 면밀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저는 예.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선정한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담벼락에 적힌 내용이 결국엔 불법 공유 사이트였잖아요. 네. 이런 점에 이제 주목해 보면 용의자들이 이제 외국인일 가능성 외국인 또는 가능성. 네, 검거가 어려운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드시 잡혀야겠는데 이훈 교수님 일단은 이게 경복궁에서 일어났다는 게 일단 다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뭐 경복궁 어떻게 관리했던 건지 너무 좀 안일했던 건 아닌지 뭐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방식 이거 좀 도마에 좀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중요한 그 시설, 그 문화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 접근 통제와 그 철저한 이 경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실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CCTV가 429대가 지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대부분 있는 거죠.
국내에 네,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말이죠. 담벼락 쪽에는 별로 없었다. 예, 그 415대가 있었고 바깥쪽에는 불과 14대뿐이 없었습니다. 원래대.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그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인력 자체가 2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CCTV만 덜렁 이렇게 설치해놨지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었죠. 그 CCTV가 사실상은 범인 검거에는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지지하는 연구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CCTV를 잘 모니터링을 하고 수상한 상황이 있으면 그 행동을 제지하는 이런 팀이 인프라로 구성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 모니터링실에 보게 되면 30개, 40개 이상의 만약에 CCTV TV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한계로 이것을 계속 15분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를테면 이제 그 지능형 CCTV라고 해서 특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작동이 돼서 팝업으로 확 떠오르게 되면 AI로요? 네,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해서 행동 제지팀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인프라가 함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문화재 관리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다. 따라서 CCTV에 대한 지능형을 포함한 또는 그 방어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네. 이러한 좀 정책적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경복궁층도 좀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근본적인 그 대책이란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 어떤 감시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외곽을 비추는 CCTV를 추가를 설치를 하고 그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을 추가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장비적인 차원에서의 감시 체계고 예. 현재 실질적으로 또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순찰. 주기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복궁 측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보강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장가 기자, 일단 문화유산을 이렇게 훼손한 사례가 사실 어제 오늘은 사실 아니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2008년에 숭례문 화재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2018년에는 흥인지문에서도 이 불이 일어났는데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한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을 지르는 건 물론이고요.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것도 이번뿐만은 아닌데 지난해 경기도 지정문화재 여주 영월루가 검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이 됐고요. 또 2017년에도 울주 언양읍성이 낙서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거 불만이 있거나 뭐 어떤 홍보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심리가. 어쨌든 문화유산 훼손한 죄 그리고 경복궁 낙서 테러범을 일단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목소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정말 일벌 100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용의자들이 검거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이 문화재청도 이게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최하한 자체가 징역 3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지웅 이 경기 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도요. 네. 2017년도에 울산지법에서 이 비슷하게 문화재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 결과가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징역 거예요. 2년. 네, 근데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 경복궁,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정말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훼손을 했고 뿐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또 서울경찰청사 담벼락에도 낙서를 했고 심지어는 그 낙서를 한 내용 자체가 불법 공유 사이트, 즉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비난 가능성, 죄질의 중대성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울산지법 판례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들을수록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수사 상황 들어온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대전 동급생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요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이거 잊어버린 분들 계시니까요 한번
사건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친구가 절교 선언을 했다고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소녀의 얘기입니다. 지난 7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고생 A양이 친구 이 B양의 아파트를 찾아서 때리고 목을 졸라서 숨지게 했습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다 포기하고 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1학년 때부터 알게 됐고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는데요. A양이 B양에게 어느 순간부터 잦은 폭력 그리고 폭언을 일삼았고 학교 폭력이 알려져서 결국에는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또 범행 보름 전에는 A양이 B양과 절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양을 계속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을 하다가 결국에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이게 여고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데 네. 더 충격적인 건 재판 과정에서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이 또 밝혀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A양이 피해자 B양을 살해한 직후에 112 신고를 했는데 그 112 신고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를 들어보니까 112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A양, 저 만으로 17살인데 사람 죽이면 징역 가나요? 이렇게 묻고요. 이거 사람 심하네요. 죽이면 예.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나요? 이런 질문하고요.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A양은 내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러 내가 태어난 척한 거다. 또 형량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경찰관에게 물어본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양은요. 이 피해자가 절교하자라는 말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집착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이 증거인멸을 했던 부분까지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A양에 대해서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범행 뒤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서 도로변에 던진 이유와 경위는 뭐냐라고 검찰이 따져 물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A양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내가 살인자 돼도 내 친구 돼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 있냐? 또 이 경찰에 자백 취지로 전화하기 전에 살인 형량 등을 너가 스스로 검색해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A양은 내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 증거인멸하려는 거 아니었다. 또 이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물어본 거고 친구들에게 이 범행 전날 그런 말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교수님, 제가 네. 지금 질문하기 전에 말문이 생각하니까 말문이 턱 막혔었거든요. 네. 전혀 이 여고생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반성한 태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범죄의 성격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학교 폭력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겼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특이한 점은 지금 잠깐 뭐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너무 그 잔인한 거죠.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 같은 또래, 같은 신체 크기의 여성을 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은 뭐 약물을 뭐 사용한다든가 제3자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압을 한 다음에 범행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합니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같은 신체 크기의 그것도 같은 친구를 그야말로 그 목을 이렇게 누르는 이런 끔찍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예. 점에서 여성 범죄의 아주 그 독특한 모습이다, 이런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 변호사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포인트를 미리 잘 짚고 있을 만큼 범죄 진행이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사항들 17세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5년가량의 뭐 징역, 그다음에 자수 감경, 어떻게 본다면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소년법의 여러 가지 특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그 활용을 하려고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까지 그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성하는 태도는 그 고사하고 자신이 지금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 자신감 아닌 자신감도 지금 갖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촉법 소년법에 대한 그 개정의 그런 요구가 그 만들어진 시점이 6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된 법이에요. 네, 지금 이번 그 17세 이 소녀의 얘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범죄 진행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소년 범죄를 지금 그야말로 유야무야 악행에 대한 분명한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끔찍한 생각과 태도가 생긴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딸 잃은 유가족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력 범죄인 만큼요.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가족도 결심 공판에 와서 뭐 피해자의 언니도 부친도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네. 했고, 이 피해자의 모친, 이 부친과 언니가 진술하는 내내 울부짖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이고, 힘든 예.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A 양이요, 반성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 스스로도 내 잘못이니까 괜찮다고 했다. 네. 이렇게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또 내가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제가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덜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아유.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족이 이 말 들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오해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법원이 합당한 판결 내려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충북 청주에 사는 50대 남성이요. 노래방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사건, 그리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 결국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새벽 2시 35분경 청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 4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를 했습니다. 범행 후에 카운터, 복도에 혈흔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수건으로 다 닦은 다음에 CCTV 사각지대를 골라서 1km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습니다. 숨어다녔군요. 예. 네, 이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오후에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성이 잡혔습니다. 일단 CCTV 피해서 끈질기게 도망다녔는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네, 이 CCTV에 찍힌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이 장갑, 모자,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어서 얼굴이 특정되지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은 A씨의 모자 밖으로 삐져나온 흰머리 등을 단서로 형사 30명을 투입해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꼼꼼하게 봤네요. 네, 결국 사건 발생 40시간 만에 A씨가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검거된 이 피의자 모습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셨는데 지금도 기억 안 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네? 죽이신 건가요?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이 교수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연하는데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집에 경찰이 오니까 태연하게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고 또 오싹하고 막 무서워요. 네, 특히 이제 검거가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만화책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화책을. 네, 형사가 들이닥치다 보니까 마치 기억이 잘 못하는 치매에 놓인 것처럼 나는 노인이고 이런 때 나한테 왜 그러느냐 예.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런 즉흥적인 쇼맨십 아닌 쇼맨십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비슷하게 떠오르는 사례가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네. 형사가 바로 급습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했던 것과 유사한 이런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잔혹하다 보니까 공감력이 없다라고 하는 독특한 사이코패스적 성격 그리고 순간순간 이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범죄에서 특이한 성격 검사,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사실상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꼭 이 흉악범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연구 결과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범죄의 독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관행 아닌 관행처럼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사실상 양형의 요소를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밀하고 그야말로 인명경시적 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범죄자의 행위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계획적인 범죄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거나 우발적으로 하거나 술을 먹고서 하는 범죄가 아닌 거죠. 그만큼 사전에 행위의 전반을 다 통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장소에 2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 행위를 한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공격 행위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의 행위인데 첫 번째로 둔기로 제압을 하고 나서 다른 장소에서 흉기로 뭐 이렇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야기케 하는, 그리고 행위 시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 숨기기 위해서 뭐 마스크, 모자, 그리고 흉기, 둔기, 기타 관련된 범행 장구까지 미리 준비한 점에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네. 범인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지금 짓을? 가해자 A 씨가 알고 보니까요. 최근 1년 동안 월세가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당시에 이 피의자 A 씨가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뿐만 아니라 이 훔친 돈 40만 원으로 이 밀린 월세를 납부했다는 40만 점. 원 때문에.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생활비 때문에 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것 같다.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나잖아요. 40만 원 때문에 이런 짓을 벌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 A 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선고 형량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찰은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신상 정보 공개 여부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법에 따르면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 그러니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한 국립대 교수가요, 학생들 상대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수위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학생들을 상대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한 네. 국립대학교 교수가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A 교수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 이 A 교수는 대학원생들 임신 순서를 정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 저 학생은 좀 소시오패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니? 라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에서 치사하게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눈 감고 조용히 손들으라면서 교수가 가진 권력이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니 저런 짓을 하니까 강의 평가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 국립대 교수입니다. 사립대 다닌 국립대 교수의 어떤 이런 교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비정상적인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성희롱적 발언에도 해당하는 것이 다수 보이고요. 사실 국립대학교를 떠나서 교수라는 것은 이 직업 자체로 학생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의 눈치를 많이 보고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영향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성희롱적 발언, 또 이런 갑질 발언 등을 일삼았다라는 것이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징계 절차나 감사 절차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수님, 이게 문제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막말 교수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막말. 뭐 갑질 의혹 더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교수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저는 그 경악감을 이런 시대에 금치 못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갑질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그것도 그 자기 그 자택으로 동원을 해서 뭐 청소시키고 여러 가지 정돈시키고 이른바 열정페이, 그렇다고 뭐 특별한 급료가 지급됐던 것도 아닌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그 졸업 논문 심사 시기가 다가오면 암묵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어떻게 본다면 이거 학위 장사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정식적인 이 비품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돈까지 거두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건 혹시 또 갈취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학교에 있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대학이 지금 과연 한국에 계속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러 대학이 학령 인구가 그 감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그 제공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 입학은 하지만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좀 치열한 지금 대학의 상황인데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수업을 지금 15주 중에서 3번, 4번뿐이 안 하고 허위로 민력을 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교수의 과연 직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립대학에 이런 교수가 임명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원서가 그
재학생뿐만이 아니고 졸업생도 함께 동참을 해서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 네, 뭐 이런 문제. 그런데 일정한 압력 행사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졸업생 또는 앞으로의 그 커리어에 불이익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의 일정한 지시에 조금 호응하지 않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답사 같은 거, 현장 답사에도 제외되는 불이익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갑질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학교는 그동안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몰랐대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전반에 왜곡된 부분 문화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교무처장은 무엇을 했는지, 부총장은 무엇을 했는지, 총장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교 그 학사 운영 시스템이 그때 이런 식으로 혹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아예 학교 업무 자체가 와해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그 전격적인 좀 감사와 그 시급한 개선책이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모든 내용이 만약에 사실로 다 판명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징계 조치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대학 측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교수가 지시하는 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협박의 하나의 행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의무 업무를 하게 한다.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되고요. 논문을 패스시키려면 돈 정도는 받쳐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 돈을 받았다. 이러면 공갈 기수죄도 성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뭐 성희롱적 발언에 그치지만 사실은 졸업생들까지 그 수사 대상을 넓히다 보면 이게 발언으로 그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스킨십 등이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행위까지 있는 것인지도 면밀히 밝혀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교수라면 당연히 업무상 위력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죄 등도 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감사 결과 이제 주목을 해서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수가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금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횡령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트남의 부동산 재벌 쯔엉미란 회장. 횡령 금액만 무려 16조 원인데요.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와중에 머그샷과 그간 공개됐던 사진이 딴판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환갑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화려한 외모를 자랑했던 과거의 사진과 달리 머그샷 속 무표정의 민낯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란 회장이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재벌에서 범죄자가 된 그녀를 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초라해질 수 있는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보통 앞접시 몇 개 정도 사용하시나요? 한 팀이 와서 먹고 갔다기엔 꽤나 높게 쌓인 앞접시가 논란입니다. 홀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인데요. 중년 여성 셋이 와서 메뉴 3개에 앞접시 16개를 사용하고 갔다며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셀프 서비스였는데도 여러 번 직원을 불러 장사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고요. 이 사연의 누리꾼들은 앞접시를 써봐야 얼마나 쓰겠나 했는데 손님들이 양심이 없다라며 공감해줬습니다. 식당을 우리 집처럼 여기는 건 어렵더라도요.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우, 우상혁 선수 등을 비롯해서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둔 태국 전사들이 어제 경북 포항 해병대 캠프에 입소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를 취지로 2박 3일 해병대 캠프를 기획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에게 실미도식 훈련을 강요하냐? 극기 훈련으로 정신력을 끌어올리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캠프 장소가 해병대일 뿐 사실상 워크숍이란 반응인데요. 논란을 뒤로하고 입소한 우리 선수들 몸 건강히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뉴스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강성필 민주당 전국 청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빨리 열다 보니 제가 말이 꼬이네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인데요. 장 기자,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 어제 새벽에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에 강제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입니다. 유창훈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이 사안이 중하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2021년 당대표 경선 당시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그리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이 중 4천만 원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입니다. 어제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온 송 전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럼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더구나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엄청 정신적인 충격에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네, 이종훈 실장님, 여기 송 전 대표의 구속 결정타가 일단 차명폰 사용이고요. 네. PC 하드디스크 교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증거 인멸 혐의 우려가 있다 해서 일단은 구속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소명의 상당성,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도 물론 이번에 그러니까 발부된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러나 유창훈 판사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 대표, 야당 전 대표를 구속하는데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표현하는 것, 즉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마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 위로를 했다,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검찰이 무엇을 물어봤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소환됐을 때 입을 맞출 수 있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명 폰으로 이렇게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를 마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재판부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제가 어제 내용 보고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보니까요. 검찰에서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송 전 대표가 이제 인천의 한 사업자를 찾아갔는데 그 만남 직후에 1억 원이 후원 계좌로 받았다. 송 전 대표 받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자가 검찰 조사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전 대표가 만난 이후에 1억 원을 후원 계좌에 송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정당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다? 네. 아니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 돈으로 받았다면 현금으로 받았겠지. 왜 후원 계좌로 입금을 했겠습니까? 물론 서로 간에 송금을 하는 계좌를 하는 입장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불이한 돈이었다고 생각하면 현금으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형사소송 사건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송 전 대표 측 입장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좀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지금 틀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틀어진 상황이고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는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송 전 대표 측의 말에
어떤 실리가 더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봅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억 원이 이 현금으로 간 부분이 오히려 더 정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먹사연, 즉 후원 계좌로 보냈다는 곳이 바로 그 먹사연과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핵심이 먹사연이라는 지금 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수수해서 자신의 어떤 경선이나 혹은 또는 자금으로 썼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썼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본인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먹사연에 줘서 재단의 어떤 그런 그 돈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송영길 전 대표에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도리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안전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의 극단적인 선택이 어저께 우리가 보도가 됐어요. 맞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어저께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슈화할 수 있었어요. 봐라, 검찰이 이렇게 100여 명 나의 관련자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슈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마디 그냥 아이고 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 때문에 언론들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랬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분이 검찰 때문이었겠느냐 그리고 또 검찰이 지금 이미 의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런 그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굉장히 변호사도 대동을 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또 뭐 녹화를 하든지 해서 공개적으로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은 상당히 이 불법적인 어떤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 그 어떤 사람보다 송 대표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정근 실장님의 추정이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어제 공교롭게도요. 홍 전 대표 구속 심사한 날 검찰에서는 윤관석 그리고 강래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5년 그리고 3년 구형을 했는데 저희가 과거 그 통화 내용 다시 준비했거든요. 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를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를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잠시 설명드리자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사에 있던 저희가 통화를 들려드린 건데 이종 실장 일단 홍 전 대표가 구속이 된 만큼 이들에 대한 어떤 진술, 어떤 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뭐 강래구 씨, 이정은 씨 모두 다 직접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관석 의원이 여러 가지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혹은 알고 있었느냐 이 대목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사실은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구속돼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제부터 죄수의 딜레마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관련자들끼리 어떤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입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보고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윤관석 의원의 계속 모르쇠 또는 입을 닫고 있고 이 진술 거부를 한다는 건 윤관석 의원의 형량 자체만 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20일 동안 구속 그 만기 전까지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사실 지난달에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1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제 수사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21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명단에 대한 객관성 사실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명단인 거거든요. 그리고 면면히 살펴보면 그중에 몇 분들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도 하겠다,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벌써 8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미 관련자들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빨리 소환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사안을 조금 정리를 했었어야 됐다.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써 1심에 대한 구형이 어제 있었어요. 그 1심의 구형이 끝났다는 것은 재판이 거의 종결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선고만 앞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찰이 지지부진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흠집내기 하려고 했던 어떤 시간적인 로드맵이 아니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수사 상황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놓고 병론이 오갔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제가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뭘 어쩔 수 있어요.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또 뭐 한동훈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리 한동훈 기스가 났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쓰는 방법에 대한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한동훈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비대위원장 얘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된 것 같은데 장관 기자, 일단 어제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역시나 한동훈 추대론이 우세했는데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죠. 어제 네, 상황.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윤재호 권한대행이 연석회의 마친 후에 아직까지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어제 회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야 된다, 아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장관을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뭐 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요. 비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당의 지도체제 정비라는 것이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당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어봤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전 지금 상황에서 아껴 쓰니 많이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이동근 실장님, 일단은 들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 차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일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어제 바로 결론을 못 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과 의례 같아요. 왜 통과 의례냐면 비대위원장은 사실 진짜 피를 손에 묻혀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 30% 정도 많이 하면 물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30%의 현역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느냐? 지금은 당대표가 아닌 비대위원장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혀 이 정당에 뿌리를 두지도 않았고 또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어떤 그런 생존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아무 과정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불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난 이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나가서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원내 의원들 모이고 또 당협위원장들 함께 모이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당과 또는 뭐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아예 기정사실화됐다. 기정사실화됐다. 자, 선대위원장을 시키든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시키든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는 거부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가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를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 의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은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걸림돌, 제일 처음에 걸림돌이 지금 제거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시계 문제일 뿐 한동훈 비대위 출범도 이제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앞서간 분들도 계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지도부 그리고 뭐 다수 의원이 있는데 좀 이종훈 실장님 말씀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지지 앞장선 분들이 이제 새 권력에 줄 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다른 당의 이야기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전체적인 당정관의 핵심 인사들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대통령도 검사, 비대위원장도 검사, 사무총장 경찰, 원내대표 경찰, 인재영입위원장 경찰, 또 최근에 하마평에 오른 공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조합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절대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신선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에 금이 가게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방금 그래픽 나오긴 했지만 장희찬 최고가 이제 한 장관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거다 하면서 이제 비윤계 의원들 통해서 싸가지 없다. 이런 발언까지 좀 강하게 했어요. 뭐 김웅 의원을 좀 빗댄 것 같은데 김주혜에 빗댄.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찌됐든 정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인사들끼리 이렇게 뭐 싸가지라는 우리가 흔히 저작거리에서 쓰는 말을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발언들이 생각을 다들 합니다. 세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구성원들이 잘 돼 보자고 하는 일인데 감정이 격앙돼서 하면 그것은 절대 구성원들 사이 좋지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내부 내홍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생각하는 충정들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점잖은 말로 조언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 장희찬 최고가 일단 윤 대통령의 쓴소리도 분명히 한 장관이 할 거다. 이 얘기는 곧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제 수직적 관계를 비판하면서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한 것 같은데 이런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장관이 이제 검찰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뜻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장관이 좀 지금도 이제 비대위원장 되면은 그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용산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소년급제를 했다고 하죠. 대학교 4학년 때 사시에 붙어서 그다음에 27살인가 8살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한 장관이 결코 이 검사 동일체처럼 위에서 시키는 수사만 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느냐?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의 검사 시절 아주 초년병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3대 그룹의 총수를 전부 다 구속시킵니다. SK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을 연달아서 거의 구속을 시키는데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러다 놓고 사실은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검 중수부에 있는 과장이었죠. 또는 여러 그런 상황에서 함께 일을 했었는데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군처럼 수사를 한다. 즉 아무런 어떤 그런 거리낌 없이 위에 어떤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말처럼 나쁜 것은 무조건 잡아야 돼. 넌 너무 독립군처럼 해라고 조언을 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나한테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함부로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검사 시절에 늘 그렇게 사실상 검사 시절에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어떤 뭐 캐릭터라든지 성격을 그렇게 단적으로 윤 대통령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사실 이 비대위원장이
맡으라고 하면은 한 장관이 받을지 하겠다 말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건데 어제 사실 외부 일정을 취소하면서 한 장관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이에 대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듣고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집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일정이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일정 다녀봤자 기자들이 그거밖에 안 물어볼 테니까요. 이거는 고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언론에 답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본인이 천명한 게 있으니까요. 예. 니네 다 조용히 하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니네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공개 일정을 취소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마 오후에 하면 기자들이 아마 많이 가서 질문할 것 같은데 강서필 부대변인 일단은 오후에 어떤 얘기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뭐 혹시나 뭐 사전에 뭐 당내 어떤 비판, 뭐 여론, 뭐 비토가 좀 사라지면은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하겠다고 할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해서 마음을 굳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만 우리 이정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는 막강한 권한 그리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내 분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어쨌든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당내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매끄럽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모양새가 취해져야지 국민의힘 비대위가 그나마 어쨌든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일 한번 논의해 보도록 다음 저희 이슈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 출마 예정인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경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친명 인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복 운전에다가 거짓말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이경 부대변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이 수차례 급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남성이 또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이 부대변인이 50km로 달리다가 완전히 멈추고 이런 식으로 급제동한 상황이 찍혔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부대변인은 내가 운전은 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경찰에 정식 출석을 했을 때는 내가 운전한 거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예. 자신이 차에 타긴 했지만 잠이 들어서 급정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기사가 있었다면 뭐 대리기사 영수증이라든지 연락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 자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차가 출발한 지 10분 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다고 말한다는 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점 등의 이런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이 부대변인은 어젯밤에 자신이 항소를 했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상근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실장님, 일단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대리기사 뭐 연락처라던가 뭐 어떤 이 부대변이 주장을 받아서 드릴 만한 어떤 뭐 객관적 자료를 지금 없다고 보고 일단 거짓 진술을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캠프에 있었고 지금은 또 공식 정당 제1야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취해야 될 어떤 자세는 근거에 입각한 소명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경 대변인의 말,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로 입증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리기사분들을 이렇게 그 연락이 취했을 때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요즘은 또 뭐 모든 포털을 통해서 또 연락이 가능하고요. 또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하지 않았다, 또 선배가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때 만났던 그 선배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한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을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재판부가 주장에 불과하지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즉 그 행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했고 받아들인다, 반성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벌금 500만 원까지 안 갈 수 있는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항소를 하겠다라고 근거도 안 되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상당히 저는 부담이 되고 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그 장애가 사실 공천 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경 부대변인이 일단은 대전 유성을 출마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공천 심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적격 판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검증위를 제가 본칙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일 때는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어떤 검증 시스템에 조금 오류를 보였다.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해놔야지 부적격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분란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명쾌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만 어찌됐든 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경 부대변인이 결국 대리운전 기사가 했느냐 본인이 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2달 만에 이루어졌고 자기가 블랙박스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2달이 넘어서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삭제되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점을 항소심에서 잘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당장에 다가올 총선에서 공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만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를 할지 아니면 당에서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이 총선 예비 후보 33%가 전과자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2년 연속 음주 무면허 전력 있는 사람도 있고 전과 7범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이거 좀 잘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천심사위원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어떤 이 케이스가 있고요. 또 서류를 내면 그 서류에 대해서 심사만 하는 것이거든요. 소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함이 지금 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좀 더 치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혁신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전과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런 수치가 나오면 국민들이 아니 혁신위원회도 그렇게 됐으면서 왜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지금 비판에 아마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인사청문,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비슷한 의혹들이 많아서 뭐 여당, 야당 뭐 어디 할 것 없는 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